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사 비평 부분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텍스트 143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는 독서 비평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평적 글쓰기 중에서 먼저 독서 비평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시사 비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시사 비평하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뭐 언론에 나오는 사설이나 칼럼 이런 종류의 글이 시사 비평문에 들어갑니다. 보통 이제 사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언론사에서 보면 그 언론사 주장을 보통 싣는 경우가 많습니다. 논술 형태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당시 그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 언론사의 입장과 시각을 밝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 사설은 독자들의 어떤 논리를 가급적이면 따르도록 독자들이 이 사설을 쓰는 사람의 논리를 따르도록 이렇게 이제 보통 글이 구성됩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이 그 주장에 반드시 공감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입장과 다르면은 그게 공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무조건 그 글을 읽고 거기에 설득당해서 왜냐하면 이제 그 사설이 잘못된 관점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수 언론이든 진보 언론이든 언론사의 입장에 따라서 어, 다른 관점에서 글이 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 조중동 이런 보수 언론들의 어떤 사설을 보면 저는 이제 좀 공감이 안 되는 글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을 때 무조건 동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글 자체는 물론 논정적이고 설득적으로 이제 글이 서술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칼럼 같은 경우에는 신문이나 잡지 따위에 기고하는 글입니다. 주로 이제 시사나 사회 뭐 이런 문제들 그런 걸 비롯해서 그 사회에서 어떤 쟁점이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 기고한 사람의 개인적인 견해 이런 게 들리는 겁니다. 사설이 일반적으로 언론사의 의견을 담은 글이라면 칼럼은 좀 개인적인 입장의 글이 그런 성격이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칼럼에 기고한 사람의 입장은 그 칼럼이 실리는 신문사와 그 입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설과 칼럼에 실린 것들은 그 당시 그 사회의 어떤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하는 데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그 사회의 어떤 비판적인 그런 어떤 잠재력을 또 키울 수도 있고 그래서 영향력이 사실은 큽니다. 예전보다는 최근에는 좀 많이 줄어들었지만 예전에는 신문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보통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목 보고 관심 있으면 클릭해서 들어가 가지고 내용을 보고 요즘 다 바쁘고 하니까 예전처럼 앉아서 신문 사설 칼럼 읽는 사람들은 이제 은퇴한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들 외에는 젊은 층은 사설 칼럼 많이 안 읽는데 예전에는 이 신문에 사설이나 칼럼이 영향력이 컸어요. 예. 그래서 어떤 잘못된 방향으로 국민들을 오도하는 글이면 문제가 되죠. 그런 언론사들의 입장을 실으면 그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보수정이나 모인들 같은 경우는 신문에 이런 사설, 칼럼 이런 걸 많이 보는데 또 요즘에는 유튜브가 또 영향을 끼칩니다. 유튜버가 사실은 유튜버의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을 어떤 사실적인 객관적인 어떤 자료나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유튜브가 방송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유튜버들도 많거든요.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목적으로 좀 실제 사실이 아닌데 가짜 뉴스를 그 유튜버가 퍼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좀 자극적이고 이런 방송을 해가지고 자기 구독자 수를 좀 많이 늘리려고 하는 그런 유튜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독일 같은 경우는 유튜브 방송이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이럴 때는 유튜브 방송한테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가짜뉴스가 범람해서 그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우리도 그런 법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보면은 그런 폐해가 좀 많거든요. 우리가 가짜뉴스를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잘못된 그 어떤 방향으로 오도되는 경우가 사실 많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은 이제 그 글이 나오는데 두 편이 나오는데 이제 그 사회의 쟁점에 대한 어떤 입장을 실은 글 중에서 이제 학교 체벌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실린 지가 제법 오래됐기 때문에 몇 년 됐기 때문에 또 현재와 조금 입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글의 내용도 그렇지만 글을 쓰는 방식이라든지 시사 비평이 어떤 식으로 글이 쓰여지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학교 체벌에 대하여입니다. 얼마 전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향해 구호물자를 싣고 가던 선박을 이스라엘군이 공격해서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최소 19명이나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수십 년 동안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야만을 볼 때마다 나는 부당한 폭력에 저항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고 싶게 된다. 조금 이 여기가 오타인 것 같아요. 표현이 그죠? 저항하는 것이 뭐 이 정도로 바뀌어야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해 그토록 집요하게 야만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까닭은 그들이 아우슈비츠에서 나치 독일의 야만적 폭력에 저항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우슈비츠 알죠? 강제 수용소. 유대인들이 여기에서 뭐 거의 수백만 명이 전 세계에서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어쨌든 그 나치 정권 때 유대인들이 한 수백만 명이 학살당한 강제 수용소가 아우슈비츠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우슈비츠에서 나치 독일의 야만적 폭력에 저항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이렇게 야만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까닭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0년 전 광주 시민들이 계엄군의 폭력에 맞서 목숨을 걸고 저항했듯이 나치 독일의 폭력에 만약에 이 유대인들이 저항할 수 있었다면 지금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그렇게 야만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또 무시로라는 표현도 조금 문맥이 안 맞는데 아마 오타인 것 같습니다. 부당한 폭력에 저항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부당한 폭력에 저항할 수 있음을 안다. 하지만 부당한 폭력에 저항하지 못하고 끝까지 당하기만 했던 사람은 남들이 자신의 부당한 폭력에 저항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폭력을 가하면 자기처럼 굴종하리라 생각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 나치 폭력에 저항 못하고 그냥 뭐 당하게만 했죠. 얼마나 많이 희생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오히려 부당한 폭력을 그 당하는 사람이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봅시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자기보다 강한 자의 폭력에 저항하지 못하고 당하기만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보다 약한 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폭력도 일종의 힘으로 관성의 법칙을 따른다. 그리하여 저항을 통해 멈추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계속 이어져 다른 곳으로 전달된다. 나치의 폭력에 유대인들이 저항하지 못했으니 그 폭력은 멈추지 않고 다시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계 평화를 진심으로 염원하는 사람이라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저항에 연대하는 것이 하나의 도덕적 의무라고 나는 생각한다. 여러분 공감합니까? 그죠? 네. 이 폭력도 이 관성의 법칙을 따른답니다. 그러니까 저항을 통해서 멈추게 하지 않으면 계속 이어진다.
전달된다는 거예요. 이 나치 폭력에 유대인들이 저항 못했기 때문에 그 폭력이 유대인들이 다시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누구든 타인의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내맡겨져 있는 단계가 있다. 저항하고 싶어도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것이다. 부모의 폭력이나 교사의 폭력 앞에서 어린이는 저항하고 싶어도 저항할 수 없다. 그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렇죠? 신체적으로도 아직 아이니까 성인한테 대항하기 힘들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도덕한 일이라고까지 돼요. 그렇죠? 자기 뭐 선생이나 부모한테 이렇게 신체적으로 폭력을 당할 때 대들고 하는 것이 부도덕하다고 간주됩니다. 사실은 이게 이거는 윤리적 관점이 아니고 자기 안전을 위해서 부모든 누구든 간에 폭력을 당하면은 거기에 저항하도록 사실은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신고도 하고, 그죠? 무차별하게 이제 무조건 당하면은 나중에 이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또 자기 자식이나 자기보다 약한 자에게 자기가 당한 만큼 폭력을 행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교육을 통해서 그냥 당해서는 안 된다. 저항을 하든지 아니면 신고를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하여 어린이는 문 닫아주세요. 부모와 교사의 폭력 앞에 저항할 수 없는 상태, 전적인 무기력 상태에 놓여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제 어린이한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비열하고 무책임한 사실은 그런 행동이죠. 그런데 하지만 보세요. 집에서는 부모에게, 학교에서는 교사에게 무방비 상태에서 얻어맞는 학생은 대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폭력을 가하듯 자기보다 약한 자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자기가 받은 폭력을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자는 자기의 동생일 수도 있고 학교의 후배나 동급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면 다시 자기 자식이나 가난한 이웃집 어린이가 폭력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든 저항을 통해 부당한 폭력을 멈추게 하지 않으면 폭력은 다른 폭력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계속되면 전 사회적으로 폭력의 총량은 정복되고 세상은 점점 더 지옥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런 폭력의 연쇄고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광모현 서울시 교육감이 학교 체벌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린 것은 100번 잘한 일이다. 이 조치에 관해 많은 사람들이 체벌이 없으면 학교가 통제불능의 무질서 상태에 빠진다고 비판한다. 물론 이렇게 반대 입장도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지식만 학생들한테 전달한다고 해서 교사 역할을 다 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학생을 체벌이 아닌 다른 어떤 방식을 통해서 뭐 논리적인 설득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꼭 체벌이 아니더라도 수업 시간에 만약에 계속해서 수업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은 또 교실 밖으로 가서 나가게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한다든지 뭐 어쨌든 체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체벌은 그 다음에 그 학생을 또 이제 벌을 주면 더 강한 체벌을 해야 되고 점점 더 강도가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한번 체벌을 하게 되면 그 학생이 그 뒤에는 체벌을 안 하면 또 말을 안 들어요. 또 체벌이 연속됩니다. 그래서 이 체벌은 결코 좋은 교육 방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잠깐만요. 밖이 시끄러워서 조금 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또 뉴스에 보이 그 선생의 권위가 많이 떨어져서 학생들이 교실에서
선생한테 뭐 대항한다든지 선생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 나온다 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만, 그런 뉴스나 그런 비판 때문에 다시 체벌하는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어쨌든 간에 다른 방식으로 잠깐만요. 지금 수업 중인데 하필이면 자꾸 연락이 오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체벌에 관해서 이제 조금 더 볼까요? 네. 자, 수업 시간 학생들에게 존댓말을, 그러니까 체벌을 하지 않으면서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이제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제안하는 방식을 한번 봅시다. 수업 시간 학생들에게 존댓말을, 경어를 쓰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에도 교사들이 전부 말을 놓았어요. 반말로. 너 뭐 해라, 너 임마 뭐시 어쩌고, 완전히 무시하고, 또 그 당시에 뭐 대글레 뭐 이런 걸로 학생들 엎드려 뻗쳐가 엉덩이 맞고 이런 식으로 체벌하고 했어요. 옛날 학교라는 영화 여러분 혹시 본 사람 있습니까? 장동건하고 유호성 나오는, 그 적나라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식의 이제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그런 뭐 하여튼 교육 방식이었는데, 그렇게 하면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이 안 이루어지죠. 자, 계속해서 봅시다. 하지만 공동체 내부의 갈등을 폭력 없이 평화로운 방식으로 해결하고 이를 통해 자율적인 질서를 수립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학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 가운데 하나다. 이게 지금 핵심적인 문장입니다. 공동체 내부의 갈등을 폭력 없이, 이 갈등을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선생이 폭력을 행하지 않고 어떤 학생을 교육할 수 없다면은 그건 선생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단을 떠나야 됩니다. 자기가 학생한테 폭력을 가하지 않고 그 학생을 가르칠 수 없다면은 그 사람은 선생 자격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폭력 없이 평화로운 방식으로 해결하고 이를 통해 자율적인 질서를 수립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학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 가운데 하나다. 이 핵심 문장이죠. 대화와 설득이 아니라 오로지 강제와 폭력으로 학생들을 통제하는 교사들을 보고 자란 학생들이 어른이 되면 그들도 배운 것이 그것뿐이니 다시 자기들도 그런 식으로 힘으로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겠는가. 맞는 말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폭력으로 혹은 강제적으로 폭력으로 학생들을 컨트롤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완전히 잘못된 교육이거든요. 또 공식적으로는 군대에서도 금지된 폭력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금지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까닭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국의 교사들 자신이 품행이 방정한 모범생으로 사범대학 시절부터 윗사람에게 공손하고 예의 바른 처신만을 강요받았던 까닭에 함스컨이 말한 저항하는 인간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들 중에서 주로 순종하는 타입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이 학교 다닐 때, 그죠? 교장이든 선배 교사든 상급자의 부당한 모욕이나 유형이나 무형의 폭력에 저항하지 못하는 교사는 반드시 저항할 수 없는 약자인 학생들에게 그 폭력을 전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먼저 교사들 자신이 부당한 모욕과 폭력에 저항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간곡히 권하노니 적어도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에게 존댓말을 쓰도록 하시라. 존댓말을 하면서 주먹을 쓰거나 상스럽지 못한 소리를 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 상소리를 한다는데 원래 쌍은 좋을 상자입니다. 그래서 상스럽다 하면 좋은 의미거든요. 상스럽지 못한 소리를 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김상봉 씨라는 옛날 전남대 교수가 이제 경향신문에 올린 글인데, 이제 시사비평으로 한번 올린. 그렇죠. 요즘에는 여러분 교사들이 경어 다 씁니까? 저도 대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다 경어 쓰고, 누구든 처음 보면 경어 쓰는 게 예의지요. 언제 자기 알았다고 말을 놓습니까? 나이 좀 많다고 해서. 그죠? 그러면 안 되죠. 서로 경어를 쓰게 되면은 절대 이렇게 폭력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존댓말을 쓰면. 그죠? 우리말의 좋은 점이 영어가 있다는 겁니다. 존댓말이. 그죠? 그렇게 말하면서 상대방한테 폭력을 가하거나 그런 나쁜 말을 욕설 같은 거 하기 힘들어지죠. 자, 그래서 체벌과 관련한 시사비평 한 편을 읽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사비평을 지금 한 3편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한 편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문과에서는 뭘 하는가? 자, 불문과는 불어불문학과를 줄임말이죠. 뭐 도고동문학과를 동문과, 불어불문학과를 불문과, 일어일문학과를 뭐 일문과, 영어영문학과를 영문과 이렇게 말하죠. 우리 세대가 대학을 다닐 때 지방에서 상경한 학생들은 주로 두 사람이 방 하나를 같이 쓰는 하숙집에서 기거했다. 내가 만난 룸메이트 가운데 법대생이 둘 있었다.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낸 이상수 변호사다. 룸메이트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 노동부 장관이었던 이상수 변호사였답니다. 대단한 룸메이트를 만났네요. 그 당시에는 뭐 학생 때니까요. 이 변호사는 학창시절 온갖 책을 가리지 않는 독서광이었고 글을 잘 썼으며 입을 열면 시정이 넘치는 말을 쏟아냈다. 시정이란 이제 시적인 감정, 감수성이죠.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또 한 사람은 오로지 고시 공부에만 전념하는 학생이었다. 새벽부터 밤까지 도서관에서 살았다. 나도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은 크게 뒤지지 않았지만 그에 비하면 내 공부는 늘 산만했다. 어느 날 그가 나한테 왜 고시 공부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자기도 그 질문이 뜬금없다고 느꼈던지 어조를 갑자기 힐난하는 조로 바꿨다. 불문과에서는 도대체 뭐 하는 거지? 나는 고작 이렇게 대답했다.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불문과였겠죠. 불문학과니까 불문학을 하지. 대답이 아니라 대답의 회피였다. 그러나 저 고시생의 확실하고 단단한 신임 앞에서 내 공부의 내용과 목표를 차근차근 이야기한다는 것이 나로서는 너무나 아득한 일이었다. 문제는 내 생애에서 이렇게 질문해오는 사람이 그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란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문과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제 전 동문과입니다. 독일 문학이 이제 요즘에는 문학만 하진 않죠. 독일 언어를 많이 가르치고 또 문학을 가르치고 독일 문화와 사회를 가르칩니다. 지역학도 합니다. 사실은 영문과든 불문과든 동문과든 다 인문학이거든요. 외국어를 한다 해서 외국어지만 그 외국어로 된 문학을 읽고 또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하기 때문에 다 인문학에 들어갑니다. 자, 계속해서 볼까요? 언젠가는 교육부의 관리가 프랑스의 불문학 박사보다 한국의 불문학 박사가 더 많다는 얼토당토 않은 낭설을 TV 방송으로 퍼뜨렸으며 말이 안 되죠. 가끔은 대학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이제는 영어 하나면 어디서나 통하니까 프랑스어 교육은 필요 없지 않느냐고 넌지시 묻는다.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언어가 왜 영어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럼 전 세계 영어화, 영어를 쓰는 영어권에 문화적으로 식민지화 되는 게 좋다는 말인가요? 말이 안 되죠. 영어가 물론 많이 쓰이긴 하지만 영어 외에 뭐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뭐 중국어도 있고 뭐 얼마나 많습니까? 다양한 언어. 우리 한국어도 있고. 요즘에 우리 한류의 영향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아져서 유럽도 그렇고 많은 대학에 한국어과가 지금 설치되고 있답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이 문화의 힘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딴따라를 해서 무시했던 이 대중문화, 그런데 사실은 심오하고 깊은 학문보다는 이런 대중문화가 훨씬 더 일반인들한테는 영향력이 크죠.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K-팝이든 K-드라마든 뭐 넷플릭스를 통해서 우리 K-드라마, K-영화가 또 많은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고 또 뭐 BTS를 비롯해서 많은
인기 있는 우리 K-팝 가수들이 또 K-팝을 세계에 퍼뜨리고 있죠. 그래서 이 한류의 영향 때문에 드라마 보다가 한국어가 너무 듣기 좋은데 그 뜻을 모르겠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 이렇게 해서 한국어를 세종학당에 등록해가지고 한국어를 배우고 또 대학의 한국어 학과에 자기가 지원해가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문화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예전에 김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자, 조금 빠졌는데 다시 옆으로 빠졌지만 계속해서 봅시다. 그래서 이 교육부가 이제 관리가 영어 하나면 다 통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습니다. 교육부 관리의 말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프랑스 교육 불필요론 앞에서 나는 프랑스어가 무역이나 여행을 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이해도 여전히 필요하지만 불어불문학과에서 프랑스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먼저 해야 하는데 상대방은 이어질 말을 듣고 싶은 기색이 아니다. 그렇죠. 언어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프랑스어만. 프랑스 문화라든지 프랑스 문학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하거든요. 전공을 아닌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프랑스 역사가 현재 세계의 문화적, 정치적 지형도 형성해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프랑스어로 작성되었으며 지금도 작성되고 있는 많고도 중요한 문헌에 관해서는 말할 틈조차 없다. 그 질문은 처음부터 내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봉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벌써 그 말을 답변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죠? 더구나 내가 사회의 발전에서 앞으로 오게 될 세계의 그림을 문학이 항상 먼저 그려왔으며 우리 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도 그 점은 마찬가지라고 말한다면 그는 어쩌면 자신의 세계관에 적대할 사람들을 불어불문학과에서 기르고 있다고 아연해하며 긴장하게 될지도 모르다. 아무래도 인문학이 대학에서 모든 학문의 기초 아닙니까? 자연과학도 마찬가지고 그죠? 근데 이런 지금 이 대학에서 문제가 취업을 양성하는 대학이 아니고 취업을 양성하는 학원처럼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대학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그 학생도 대학에 그냥 졸업장만 받기 위해서 대학 간방에 서 올 필요 없고 사실은 취업을 위해서 공부하면 대학보다 학원이 더 잘해요. 뭐 공무원 시험 준비든 또 무슨 시험 뭐 특화된 학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굳이 대학 올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사실 불어불문학과를 비롯한 유럽 어문학과는 졸업 후 취직이 특별히 어려운 학과도 아니다. 예전에는 사실 그랬어요. 지금은 뭐 모든 학과가 다 어렵지만 인문학 쪽이 또 어렵다고도 얘기하지만 뭐 그 전공만 꼭 살려서 취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기업에 무더기로 취직하는 것은 아니지만 언론계에서 연예계까지 각종 문화산업의 좀 미묘한 전공이 미묘하다 싶은 자리에는 보면 유럽 문학과 출신들이 어김없이 끼어있다. 방송사도 그렇고 뭐 항공 뭐 다양한 그 분야에 있거든요. 사실은 인문학 쪽 사람들이 다양한 장르의 문필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유럽 문학으로 함양한 개성과 재능을 토대로 특별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영화 감독이라든지 작곡가라든지 디자이너도 적지 않다. 외국 문학을 포함한 인문학의 효과는 우리가 마시는 공기처럼 이 삶의 안팎에 퍼져 있으나 그것을 의식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효과가 어디서 오는지 아는 사람은 더욱 적다. 불어불문학과에서 무엇을 공부하는지 설명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해두자. 어느 젊은 출판인이 교수 신문에 칼럼을 기고하여 근래 프랑스에서 발간된 인문학 서적들을 번역하는 일이 시급한데 마땅한 번역자를 구할 수 없다고 한탄했다. 그 까다로운 문장을 읽어내고 그 의미를 깊이 파악하고 그것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과 연결지어 이 서적들을 번역해낼 만한 소수의 사람들은 저 모욕적인 질문을 자주 받으며 제 공부의 터전에 위기까지 느끼면서 노력해온 사람들이다. 네? 그렇죠. 실제로
이런 마땅한 번역자를 구할 수 없다 이래 되는 거는 그만큼 이제 평소 때는 무시하다가 갑자기 이제 필요해서 구하려고 하면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때 인문학이나 이런 의학 쪽에 공부하는 사람들 무시하면 안 되죠. 다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학에서 전공도 있고 공부도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대학에서 뭐 동문과, 불문과 이런 데 또 합쳐서 유럽 어문학과 이렇게 합쳐버린다든지 또 좀 규모가 작은 대학은 아예 과를 없앤다든지 이런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학의 존재 자체가 근거 자체가 없는 겁니다. 물론 규모가 작은 대학은 뭐 몇몇 과가 적은 경우에는 할 수 없지만 기존에 있었던 과, 종합대학교, 규모가 큰 대학들이 이렇게 그런 학과들을 당장 점유율이 낮다 해가지고 통폐합하고 이런 경우는 좀 멀리 내다보지 못한 그런 근시안적인 태도가 아닌가. 대학의 어떤 존재 자체, 존재 근거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사실은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30분이네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신종 독감 바이러스 요 시사 비평은 제가 시사 비평 지금 2편을 읽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다음에는 바로 문화 비평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문화 비평으로 이제 넘어갈 건데 지금 제가 이제 간단하게 길이가 얼마 안 되는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당신의 답이 창의적이지 않은 이유는 창의성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해가지고 여기 한 9분짜리입니다. 10분 정도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또 우리가 지금 강좌가 창조적 사고와 글쓰기인데 항상 이 창의성에 대한 여러 사람의 견해, 전문가의 견해들을 들어보는 게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 내용 일단 보고 오늘 수업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문화 비평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크리에이티비티 미스, 창의성과 관련된 미신들. 아이디어 내기 전에 집에 못 간다, 밥 못 먹어, 막 이런 식으로 막 끝까지 쥐어짜는 거 효과 없다는 게 여러 연구에서 드러났습니다. 뚜둥뚱뚱. 안녕하세요. 내가 박사 장동선입니다. 오늘 뭔가 좀 창의적으로 다르게 시작해 보려고 그랬는데 별로 창의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이 이제 뇌과학자입니다. 요즘에 뇌과학이 많이 뜨고 있죠. 그게 조금 유머 감각도 있고 좀 재미있게 하려고 하시는 분 같아서 내용도 또 괜찮고 해서 제가 준비했는데 창의성에 대한 부분이니까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바로 우리가 창의성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던 지식들입니다. 이게 아주 따끈따끈하게 나온 연구인데요. 바로 2021년 11월에 게재될 논문에서 미리 발표한 내용을 제가 읽어서 왔습니다. 바로 이름하여 Creativity Myth, 창의성과 관련된 미신들, 이런 논문인데요. 자, 일단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아닌지 테스트 한번 하고 시작해 봅시다. 다음의 질문에 대해서 맞는지 틀리는지 OX로 한번 답을 주세요. 첫 번째, 어른보다 아이가 더 창의적이다. 그분이 오셨다. 내가 막 창의성에 샘솟는다. 뛰어난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영감이 떠오르는 순간이 중요하다. 세 번째, 엄청 노력하고 쥐어짜서 나온 아이디어보다 듣자마자 제일 처음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가장 창의적이다. 동의하시나요? 안 동의하시나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OX. 자, 충분히 생각하셨으면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른보다 아이가 더 창의적이다. 그분이 오시는 순간이 중요하다. 처음 번뜩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제일 창의적이다. 이 세 가지는 다 X. 틀립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 논문이 얘기를 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 폴란드, 조르지아, 그리고 중국 이렇게 서로 다른 6개국의 141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사람들이 믿는 바를 알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어른보다 더 창의적이다. 무려 68%나 그렇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분이 오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창의성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한 사람들은 58%였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과반을 넘었죠. 자, 이걸 두고 연구에서는 잘못 알려진 일종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기억하고 있어서 그렇다. 대표적인 예가 왜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하고 있다가 유레카 소리 지르면서 그냥 발가벗고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유레카, 아하의 순간들이 사실은 과학적인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재미있는 건 창의성에 대한 미신을 믿는 게 그 6개국 중에 어느 나라 할 거 없이 널리 퍼져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특정 문화나 국가라고 그런 미신을 안 믿는 건 아니었다. 그런데 굉장히 창의성이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 있죠. 공인된 창의성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창의성에 대한 미신이 거의 없었대요. 뭐 창의성은 타고나는 거고 술, 담배, 마약을 내야 창의적이 되고 학교를 열심히 다니면 창의적이 아니고 이거를 진짜 창의적인 사람들은 잘 믿지 않았다. 이것도 흥미롭죠. 아마 본인이 창의적이라서 그렇게 안 믿었던 걸까요? 이렇게 재미있는 많은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준 연구들이었고요. 자, 아까 문제를 다 맞추셨는지 모르겠는데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맞는지 틀린지 이번에 빠르게 가겠습니다. 첫 번째, 창의성이 잘 발휘되지 않을 때는 계속해서 나 자신을 쥐어짜는 것보다는 잠깐 쉬고 멈췄다가 다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편이 낫다. 여러 명이 난상토론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것보다 나 혼자 곰곰이 깊이 생각하는 편이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답은 전부 다 O, 맞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이 안 풀릴 때는 쥐어짜는 것보다 잠깐 멈추는 편이 그 다음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냥 막 모여가지고 브레인스토밍 하는 거 효과 없다는 게 여러 연구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때는 보통 목소리가 크고 말하는 거 좋아하고 주도적으로 막 이렇게 끌고 나간 사람 있죠? 이 사람한테 좋지. 브레인스토밍에서 더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 이것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방금 두 가지는 특히 회사에 있는 부장님들이나 이제 임원분들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끝까지 쥐어짜가지고 야 내봐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 어딨냐고 야 아이디어 내기 전에 집에 못 간다 밥 못 먹어 막 이런 식으로 막 회의를 끌고 가면서 끝까지 쥐어짜는 거 안 좋아요. 효과 없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 저도 공감합니다. 제 동생도 대기업에 다니고 있지만 우리나라 이제 기업 문화 중에 안 좋은 게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군대식 문화의 유산이라고도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강제로 모여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여기서 좋은 아이디어가 갑자기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예. 오히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그죠? 혼자서도 얼마든지 또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요즘에 얼마나 그 전달할 때가 많습니까? 뭐 전화를 통해서 이메일을 통해서도 아니면 단톡방을 통해서도 뭐 이래가 그죠? 꼭 모여 있지 않더라도 의견을 교환할 수 있고 길을 걷다가도 생각이 떠오르면 또 제안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방식이 이제 시대에 맞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좋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니까 브레인스토밍 하자. 이거 역시도 그렇게 효과가 없습니다. 다 사람들이 창의성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미신이다.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창의성이 대체 뭘까요? 사실 창의성은 하나의 완벽한 정의가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 사물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창의성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비유적으로 말하면 정말 창의적이라고 인정받았던 인물이죠.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 중에도 비슷하게 쓸 수 있는 비유가 나오죠. Connecting the dots. 그러니까 지금은 뭐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 모르지만 서로 다른 점들 사이에 연결점이 보이는 순간이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서로 다른 점 사이의 연결성이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창의성의 기반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창의적인 생각을 할 때 뇌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굉장히 다양한 연구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 몇몇 가지를 살펴보게 되면 사람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떤 창의적인 생각들을 하려고 노력할 때 뇌에서는 3개의 네트워크가 활성화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네트워크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해서 DMN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DMN은 그냥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싶은 거 생각하거나 그때 뇌가 보이는 활성화도. 그래서 이런 우리가 멍 때리거나 자유롭게 상상의 나래를 펼칠 때 활성화되는 뇌의 부위는 측두엽과 두정엽 그리고 전두엽 이 여러 부위들이 이 네트워크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기능을 하고 있는 네트워크도 있죠. 무언가에 정말 깊이 집중할 때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고 주의를 기울일 때 그때 활성화되는 네트워크를 우리는 CEN 또는 Central Executive Network라고 그러는데요. 주로 전전두엽 쪽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네트워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Saliency Network라고 SN이라고 부르는데요. 의식의 어떤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하는 역할을 하는 그 순간순간에 외부 내부의 여러 신호들을 선택하는 그 네트워크가 바로 Saliency Network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설명이 좀 길었는데 이 세 가지를 놓고 창의성이 높은 사람의 경우에는 이 세 네트워크 간의 연결성이 높았다고 그래요. 굉장히 흥미로운 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한 연구 중에는 이러한 태스크가 나와요. 디자이너들한테 엄청 창의적인 멋진 커버 디자인을 한번 해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커버 디자인 중에 모든 전문가들이 봤을 때도 와, 이거 제일 창의적이다, 정말 대단하다 라고 가장 최고의 어떤 창의적인 작품을 내놨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뭔가 굉장히 매니아처럼 그 여러 커버들을 리서치하고 얼마나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들이 존재하는지를 잘 알고 판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동시에 또 자유롭게 상상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디자인을 내놓기도 했다. 그리고 뇌를 봤더니 이 두 가지 사이에 깊이 몰입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는 일과 자유롭게 상상하면서 막 새로운 어떤 상상들을 해내는 일들 사이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대단한 능력인 게요. 보통 이제 내가 둘 중에 하나만 하게 돼 있어요. 실제로도 그래요. 뇌가 이 에디팅 마인드라고 저는 부르고 크리에이팅 마인드라고 부르는데 뭔가 창조하는 모드랑 이거를 이제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수정하는 모드랑 실제로 두 가지가 다른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동시에 이게 안 되거든요. 진짜 창의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이 두 모드 사이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능력이 더 뛰어났다라고 연구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요한 세바스찬 바흐를 보건 모차르트를 보건 세계적인 화가, 작곡가, 예술가 이런 분들을 보더라도 이분들이 정말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지고 칼같이 루틴을 잘 지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딱 지금부터는 창조 모드야. 난 글만 쓸 거야. 난 지금 작곡을 하는 시간. 이게 매일 아침 일어나서 똑같은 시간에 항상 이 일을 하는 어떤 습관이 들여져 있을 때 뇌가 지금 창조 모드구나 라고 그 일을 하고 밥 먹고 들어와서는 지금 수정 모드구나 라고 굳이 나를 그 모드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저절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천재를 봐도 이분들이 그런 습관과 노력 없이 창의성이 나오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수많은 연구들로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창의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나요? 만약 있었다면 그것들을 짚어드리기 위한 파트로 시작을 해서 창의성과 관련된 여러 연구들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제 가장 궁금한 거. 근데 내가 더 창의적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데? 또 창의적이 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어떤 꿀팁들이 있을까요? 이게 제일 궁금하지 않아요? 자, 이거는 다음 편에. 다음 편에 제가 또 기회가 된다면 이 사람과 관련된 내용 하나 정도 더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사실은 좀 짧아서 짧아도 이제 어쨌든 우리 요 텍스트 마치고 들을 정도 시간이 적당한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했고요. 오늘은 42분인데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문화비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비평으로 넘어가는데 문화비평에서 저는 이제 지금 다음 시간에는 제 계획으로는 모던 타임즈, 찰리 채플린의 영화 모던 타임즈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봤습니까? 무성 영화 시절에 유명했던 그 내용을 다룰 일단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우리 같이 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